사례별 문제 해결법 5원령. 모임이나 캠프에 보내도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학교에서 혼자 놀거나 체육 시간에 혼자 앉아 있어요.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성적이어서 친구들 사이에 끼지 못해요. 자기가 친구들보다 못났다고 생각해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입니다. 강한 어조로 말하는 친구 앞에서는 대응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늘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런 아이는 축구회, 캠퍼 등 각종 모임에 내보내도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모임 관계자들도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평가하지요. 우선 부모의 양육 태도를 돌아보세요. 아이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개입하지는 않나요? 과잉 보호형 부모는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아이 스스로 결정하는 기회를 빼앗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만듭니다.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것이죠. 자립 의지가 꺾인 아이는 다른 사람을 피해 혼자 지내려고만 합니다. 부모의 의지가 중심이 되면 아이에게 아무리 기회를 많이 줘도 심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스스로 해나가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해결책을 섣불리 적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이를 불편한 감정으로 몰아붙이고 좌절감을 맛보게 된 아이는 부정적인 사회관계를 경험합니다.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선생님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혼자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줄 짝을 옆자리에 앉히고 외톨이인 아이가 준비물을 나누어 주도록 해 다른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어느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는 매달 그달의 생일인 아이에게 생일 카드를 써서 나누어 주도록 했는데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공부에 방해받지 않아 좋아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마세요. 마음의 상처를 감추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변명이니까요. 친구가 없으니까 어떤 문제든 얽힐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이지요.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왕따가 되어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밖에 나가서 놀라고 하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가서 놀 방법도 모르고 수동적인 성격의 아이를 밖으로 내몰게 되면 혼란만 줄 뿐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구체적인 도움입니다. 마음 처방전 1. 아이의 재능과 기술을 발달시켜 주세요. 억지로 그룹 활동에 끼워넣고 낯선 곳에 혼자 보내거나 또래와 어울리게 하면 아이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룹 활동은 심리적인 불안과 불편함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아이의 재능과 적성을 개발해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만드는 것이 그룹 활동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잘 그리나요? 공을 잘 차나요? 재능을 개발하고 그것에 몰입할수록 아이도 자신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이나 기술을 가지면 다른 아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가 늘면서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큰 돈을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학교마다 시행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를 돌아보세요. 자녀에게 무관심한 방임형 부모는 아닌가요? 자녀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과잉 보호형 부모는 아닌가요? 외톨이 자녀의 부모 유형을 분석해보면 방임형과 과잉 보호형으로 극단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녀와 꾸준히 대화하면서 아이의 생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이에게 까다로운 기준을 세우고 체벌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또래 관계에서도 위축된 행동을 보이기 쉽습니다. 3. 사회성 발달 훈련이 필요합니다.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켜주는 전문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모델링을 제시하고 코칭을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훈련입니다. 케이스 2.
혼자 있기를 더 좋아해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외톨이와는 다른 유형으로 보통 솔리투드 이유 고독이로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밝은, 즐거운 고독, 적극적인 고독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요. 고독이는 친구와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기를 더 좋아합니다. 혼자 지내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잘 살아가는 유형이죠. 외톨이는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커서 사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고 사람의 시선을 피하지만 고독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기질적으로 혼자 있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할 뿐이지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고독이처럼 예외적으로 혼자 지내기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독이는 외톨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고독이는 사람들과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면 그런 대로 잘 살아갑니다. 혼자 점심 식사를 해도 업무상 필요한 회의나 회식, 워크숍과 같이 꼭 참석해야 하는 자리에는 빠지지 않고 잘 어울립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는 참석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편안하게 이기기 때문에 그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집에서 물고기나 애완동물을 기르기나 수십벽이 있는 등 자기만의 취미가 하나씩 있습니다. 예컨대 자기만의 공간을 두는 셈이지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친구들과 어울리는 대신 자신의 독립된 공간에서 풉니다. 고독이는 혼자가 되는 삶을 선택하고 그러기 위해 적극 노력합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며 1대1의 관계에도 냉정한 편입니다. 하지만 연애도 곧잘 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상대자도 성실하고 과묵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결혼할 때까지 실제를 잘 모르다가 결혼식장에 갔어야 친구들이 거의 없는 걸 보고 이상하다며 눈치를 챌 정도입니다. 삶에서 큰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일은 없습니다. 돈을 함부로 쓰는 일도 없고 퇴근하면 곧장 집에 와서 물고기에게 밥을 주는 등 혼자만의 취미생활을 즐깁니다. 고독이가 긍정적인 고독이라고 한다면 외톨이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부정적인 고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편이라고 믿을 만하고 의지할 상대가 없죠. 혼자라는 외로움이 깊어지면 우울함으로 발전하고 자존감이 낮아져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듭니다. 관계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외톨이는 정보에 취약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 뒤처지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성격입니다. 청소년기의 친구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아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며 시험 압박과 늘어나는 학습량에 시련과 좌절을 겪는 청소년기에 친구는 생활 패턴을 함께 이해하는 존재입니다. 친구에게 위로를 받으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 있지요. 또래 사이의 동질감을 경험하지 못한 외톨이는 입버릇처럼 학교에 가기 싫다는 말을 하며 자퇴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외톨이와 솔리투드는 학문적으로 의미를 가진 학술용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사회적 해피자는 외톨이, 혼자를 즐기는 사람을 솔리투드로 표현합니다. 마음 처방전.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도와주세요. 반사회적인 성격이 아니라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므로 사회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성향으로 진단되면 억지로 아이의 성향을 바꾸려 하지 말고 연구원이나 엔지니어와 같이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쪽으로 진로를 잡아주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이의 부정적인 면은 어느 정도 상쇄됩니다. 실제로 대기업의 연구원이나 엔지니어로 일하며 회사에 잘 다니는 고독이들이 많습니다. 케이스 3. 친한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해요. 친구를 사귀는 일은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필수 과정입니다. 또래끼리 모방을 하고 학창 시절에 생기는 현실적인 고민을 끊임없이 주고받습니다. 이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얻으며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며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지요. 공감하고 배려하는 과정을 통해 성숙한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학교에 가도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아이는 사회적인 관계 형성을 폄하합니다.
학교나 학원이나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학교 생활 전반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아이는 학교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며 다른 행태의 어려움도 극복하지 못하고 쉽게 좌절해 학교 거부증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 처방전. 교사에게 아이의 상태를 알려주고 의논하세요. 친구는 갑자기 만들기 어렵지만 교사는 아이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경험 많은 상담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진로 상담이나 학습 문제에 대한 어려움 등을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친밀감을 느끼면서 아이도 의논 상대가 있으면 좋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중요성 또한 느끼게 됩니다. 2.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불안이나 두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치료가 필요하면 소아청소년 정신과에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도록 합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 오는 불안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케이스 4. 늘 외롭다는 말을 해요. 친구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친구를 원하는데 친구가 없어서 외롭대요.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심하게 외로움을 느끼는 아이입니다. 친구와 친하게 지낸 경험이 드물고 친구를 사귀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신경이 매우 예민합니다. 친구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도 하고 한 친구가 아이의 곁을 지나가다가 실수로 책상을 치면 자신을 따돌리는 행동이 아닌지 의심을 하지요. 이런 아이들은 어른과는 의외로 대화가 잘 통합니다. 또래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편이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자극하지 않는 어른과는 편하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말과 행동에는 과민하게 반응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친구에 대한 서운함이 깔려있기도 합니다. 마음 처방전.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아이에게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친구와의 사이에서 서운한 점, 기분 나쁜 점 등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나 반응을 통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도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도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보는구나 하고 배우게 됩니다. 감정 표현을 배우는 가장 훌륭한 롤 모델은 부모입니다. 아이의 감정에 대해 세심하게 반응하고 격려하면서 아이가 어떤 말에 기분 나빠하고 좋아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주세요. 일방적인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을 자기 안에서 찾고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5.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에만 빠져 지내요. 이런 아이는 언둔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언둔형 외톨이가 10만 명이 이른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이미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요.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참여 활동을 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집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 언둔형 외톨이라고 진단합니다. 청소년기에는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에 가지 않는 정상으로 발전합니다. 언둔형 외톨이들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친구가 없어서, 왕따를 당해서, 학교 교육 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등 여러 가지이지요. 그 이유를 말할 때 부모가 아이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기다려주면서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밖으로 보내려고 윽박지르거나 화를 내면 아이가 본격적인 언둔을 시작할 위험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가 열린 마음으로 밖의 세계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마음 처방전. 1. 게임을 금지하기보다 온라인으로 대화 친구를 만들어 주세요. 온라인을 통해 만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부모도 있지만 온라인 세계도 오프라인 사회와 마찬가지로 규칙이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선배가 게임 방식뿐 아니라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조언해 주기도 하고 친구가 없는 아이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 만나는 것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져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가상세계에 빠진 아이를 억지로 현실 세계로 끌어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걱정과는 다르게 건강한 상식을 가진 온라인 친구들도 많습니다.
한 번도 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이 없는 아이가 온라인으로 알게 된 친구를 집에 초대하기도 합니다. 물론 온라인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하고 신중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꼭 가르쳐주고 부모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2. 초등학생의 경우 또래 집단 활동에 참여시키세요. 아직 자기세계가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생에게는 보고 듣고 느끼는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주세요. 집단에 참여한다고 해서 사회성이 쉽게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이 잘 짜인 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중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공동 참여를 통해 관심사를 주고받으세요. 중고등학생은 하기 싫다는데 어르고 달랜다고 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과의 끈입니다. 그 역할을 부모가 해주어야 하며 대화의 통로가 늘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아이가 몰두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이가 하고 있는 게임을 가르쳐 달라고 하든가 옆에서 인터넷 바둑을 두어도 좋습니다. 아이의 현재 상황을 부정하고 억제하려는 방법은 비현실적이고 공허함을 줄 뿐입니다. 교사와 어떻게 지내야 하나요? 교사와의 관계편. 교사와 부딪히는 아이.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남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사춘기라서 그런지 아주 난폭합니다. 집에서도 화가 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주먹으로 벽을 내리칠 정도예요. 집안 곳곳에 움푹 파인 자국투성이라서 사람들을 초대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항상 언성을 높이며 대들어서 문제 학생으로 낙인 찍혔어요. 수업 시간에 불량한 태도로 있다가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하자 조그마 소리로 욕을 하더랍니다. 화가 난 선생님이 아이에게 뭐라고 하니까 학교를 때리치운다며 오히려 아이가 성화입니다. 사춘기라고 하기에는 아이의 정도가 지나쳐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이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걸 보니 담배와 술도 가까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다른 아이처럼 최선을 다해 가르쳤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버릇이 나빠질까봐 다른 아이보다 엄격하게 키웠거든요. 학교에서는 문제아이여서 지도하기가 난감한지 아이를 전학 보냈으면 하는 눈치예요. 아무리 사춘기라고 반항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정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우리 아이 교사와 부딪히지 않고 생활할 수 없을까요? 이러다가 범죄자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어요. 경기도를 시작으로 학생 인권 조례 시행이 전국 각지에서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강제 야간 자율학습 금지, 두발과 복장 규제 금지 등의 내용을 골절하고 있지요. 아직까지는 학생 인권 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정착되지 않은 이유인지 몰라도 전면 체벌 금지를 악용해 학생이 교사에게 손찌검을 하는 등 학생들의 무분별하고 도를 넘어선 행동이 가시화되어 신문지상에 오르내기도 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혹시 내 아이일지도 모를 중고등학생들의 과격한 행동은 부모가 보기에도 예살 일이 아니지요. 뭐 사춘기 때는 다 그렇지 하고 일시적인 반항이라고 이해하다가도 도를 넘어선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합니다. 교사와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이런 아이는 ADHD가 가장 의심됩니다. 충동성이 높고 반응 억제에 대한 조절 능력이 미숙해서 상대가 기분 나쁜 행동을 하면 욕을 하는 식으로 바로 반응하는 것이지요. 부모의 억압적인 태도도 아이의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모의 흉계나 엄한 양육 방식이 아이의 숨통을 재고 불안정하게 만들어 폭력적인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ADHD로 판명되면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교사와의 관계가 나쁘면 또래와의 관계도 악화됩니다. 문제아로 낙인 찍혀 원만하게 학교 생활을 하기도 어려우며 자기 일을 체계적 조직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학업에도 실패하기 쉽지요.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교사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원인별 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맘 클리닉.
아이는 학교와 교사에게서 무엇을 배울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이 국민의 의무로 제정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양반층의 특권이었지요.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서서히 서민층으로까지 확대되어 갔습니다. 오늘날과는 과목도 전혀 다릅니다. 당시 학교인 서당에서 천자문을 얻고 엄한 훈장 밑에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들을 배웠습니다. 입신양면의 기회로 양반층은 학문을 갈고 닦아서 정부 관리가 되기도 했지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마다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교육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지요. 예전에야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몰라도 요즘 학생들에게 왜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 묻는다면 대다수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대학 입시와 경쟁은 학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보입니다. 대학 입학이 학교 본연의 목적은 아닐 텐데 말이지요. 그렇다면 학교가 가진 본연의 기능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선생님과의 관계를 통해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능력이 발달될까요? 사회화 첫걸음인 학교. 7자 개정 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숱한 변화를 겪어왔어도 우리 교육의 현 주소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획일화된 공교육을 비판하며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교실을 치르는 학생, 대안학교로 옮기는 학생 수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부모 중에는 공교육은 과목수만 많고 학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까지 가르친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며 차라리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게 낫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모두 교육은 학습이라고 잘못 이해해서 생긴 오해입니다. 교육은 교과목을 학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육이고 그 장이 바로 학교입니다. 아이는 각 시기마다 꼭 획득해야 할 발달 과정이 있습니다. 발달 과정은 필요성과 효율성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실 청소를 생각해 보세요. 효율성만 따진다면 굳이 아이들이 나서서 쓸고 닦을 일이 아니라 청소 도우미를 부르는 게 더 낫겠지요. 그 시간에 한 글자라도 더 배우는 게 이득일 테니까요. 하지만 학습 외에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이는 더 큰 무언가를 배웁니다. 청소와 같이 불필요해 보이고 시간을 소모하는 일이라고 해도 참고 따르는 게 교육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가 정한 규범과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갓 학교에 입학했다고 학년이 높아졌다고 봐주는 법은 없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규범이나 규칙이 반가울 리 없지요. 집단을 효율적으로 통제한다는 이유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제로 정해놓은 셈이니까요. 그런데도 학생들 대부분은 규범에 반감을 가지면서도 따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참고 따릅니다. 지금의 구속과 제한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누리게 될 자유를 기대하면서 지금의 불편함과 답답함을 참고 견딥니다. 하지만 자기 통제가 잘 되지 않는 아이들은 다릅니다. 매번 교사와 부딪히고 규칙을 어기고 심지어 자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다음을 상상해 보세요. 사회에 나가면 하루하루가 난관의 연속입니다. 입사한 회사에서 상사의 눈치를 살피기도 하고 잡다한 업무도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 동료와 경쟁하면서 성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조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자기 개발을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수시로 불편한 감정이 몰려오지요. 누가 대신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결코 개인의 잣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사회이지요. 게다가 납득을 하지 못해도 따르고 수행해야 하는 일은 어찌나 많은지요. 그렇다고 여기서 감정을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면 인생 패배자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학교는 사회화 과정을 돕는 기관입니다. 학생의 인격과 사회성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킵니다. 이곳에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경험과 지식을 쌓고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범, 도덕, 가치 등을 배웁니다. 사회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사, 친구와도 충돌이 잦습니다. 교사와 충돌하는 아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미취학 연령의 아이들은 불안이 높아지며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가 가정교육을 통해 허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통제 능력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고 버릇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만약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떼를 쓰고 버릇 없이 행동해서 교사와 사사건건 부딪힌다면 아이의 내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경우에는 ADHD나 가정환경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HD인 아이는 어떤 상황이건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반응합니다. 누가 자신을 약간이라도 건드린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돌변합니다. 교사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지요. 교사가 주의를 주며 민감하고 과격하게 반응해서 수업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ADHD 외에도 가정불화가 원인이 되어 교사와 충돌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와 불편하고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부부싸움이 잦은 가정, 너는 부모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게 좋은 방법이야 하는 식으로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기보다 독재적이고 억압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한 반감이 교사에게 투사되고 교사의 말에 반발하고 적개심을 보이는 것이지요. 교사와 충돌하는 대상이 어린이에게서 청소년으로 올라가면 문제의 원인은 또 달라집니다. 우선 사춘기라는 시기적 특성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공격성이 증가하고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내가 옳고 상대는 틀리다라고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정서적으로도 예민해집니다. 반항심이 높아져서 부모나 교사의 말에 대드는 일도 찾아집니다. 교사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강압적인 말투나 지시에 반발하는 때이기도 하지요.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사춘기를 겪는 일반적인 청소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춘기임을 감안해도 유독 교사에게 공격적이고 반항적이라면 그때는 정서적인 불안정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찾아온 정서적인 변화를 아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한 나머지 불편한 정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교사에게 대들거나 반항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동기의 발달 과제를 잘 치료해낸 청소년은 사춘기 시기도 무난히 잘 겪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기의 발달을 단단한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으로서의 심리적 성장을 마치고 자아 정체성을 이룸으로써 심리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동기에 해소되지 않은 갈등이나 문제가 남아있거나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사춘기라서 그렇다라는 설명만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하고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례별 문제 해결법 케이스 1. 급식 시간에 편식한다고 선생님에게 지적을 받아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길러주고 학생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자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지만 단체 급식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평소 싫어하고 잘 먹지 않던 음식을 의무적으로 먹어야 하는 일이 아이에게는 고역일 수밖에 없지요. 급식은 골고루 남기지 않고 먹는 게 규칙이죠. 채소 등을 먹지 않고 남겼다가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맛의 즐거움을 느끼고 배불러야 할 급식 시간이 공포로 바뀌는 순간이지요. 선생님의 말을 거스르기 어려운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한 아이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급식을 채상 서랍에 몰래 부었다가 발견된 적도 있었습니다. 매일 다가오는 급식 시간이 두려워지면 학교가 싫어지고 선생님이 무서워져 학교 거부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편식을 없애는 게 정답처럼 보이겠지만 다른 원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가 음식을 가리는 이유가 잘못된 식습관이나 편식 탓이 아니라 시기적인 특성에 기인할 수도 있거든요. 마음 처방전 1. 미래가 예민하지 않은지 관찰하세요. 햇바닥에는 맛을 느끼는 돌기가 무수히 돋아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미래 라고 부르지요. 미래의 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며
미래가 많을수록 맛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의 미래는 성인의 3배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는 어른보다 3배 정도 민감하게 맛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어린에게 달콤하지만 아이에게는 쓰다고 느껴지는 것도 이처럼 맛에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입맛과 균형 있는 식단으로 짠 급식이라고 해도 아이들의 예민한 미각을 일일이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편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미각의 특성상 먹는 게 힘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식단에 동일한 양을 식판에 담아서 남김없이 먹으라는 요구는 무리이죠. 음식이 싫어서 식판이 싫고 숟가락이 싫고 학교가 싫어집니다. 먹기 싫은 걸 모두 먹으라는 선생님도 싫어집니다. 먹지 않으려는 아이와 어떻게든 먹으려는 교사가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먹는 문제가 아니라 정서 문제로 발전해서 불편한 감정이 증가합니다. 부모 세대에서는 급식을 하지 않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아이의 이러한 고충을 잘 모릅니다. 아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고 편식이 심하다든가 잘못된 식습관 탓이라든지 저렴한 학교 음식을 싫어한다는 식으로 문제를 돌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가 채소류를 싫어하고 고기나 패스트푸드가 없다고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정확히 편식입니다. 학교에서는 잘 먹지 않지만 자신에게 익숙한 집에서 한 음식은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다면 이 아이는 미래가 예민한 유형입니다. 이런 아이는 자기 입에 음식이 맞으면 굶지 않고 배불리 잘 먹고 항상 자기가 먹던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지금은 미래가 예민해서 잘 먹지 못하는 음식이 많지만 미래의 돌기가 둔감해지는 나이가 되면 저절로 괜찮아집니다. 어른이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잘 먹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잘 모를 수 있으므로 부모가 먼저 아이의 식습관에 대한 정보를 기뜸해 주세요. 2.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목표치를 정하세요. 아이가 잘 먹을 수 있을 만큼 한계를 정하는 겁니다. 급식을 골고루 먹는 게 왜 중요한지도 말해주고 조금 힘들겠지만 앞으로 급식을 잘 먹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선이 적당합니다. 무리해서 억지로 먹으면 권장 칼로리는 채울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정서적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급식을 부실하게 먹은 아이를 위해 집에 오면 음식을 잘 챙겨주세요. 집에서 하는 조리법에 변화를 주거나 음식의 가지수를 확장해서 아이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조리법을 음식을 접하고 먹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케이스 2. 선생님이 너무 엄해요. 평소에 친구들끼리 하는 흔한 장난이었는데도 선생님에게 심하게 혼났어요. 교사의 엄격한 지도에 학생이 학교에 대한 흥미를 잃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재영이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칭찬을 많이 듣고 친구도 많은 아이입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특유의 친화적인 성격으로 친구들과 금세 친해질 수 있었죠. 평소 까불대는 성격대로 친구들의 준비물이던 보조 가방을 장난으로 뺏어가는 등 툭툭 치며 장난을 치고 있는데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을 혼내고는 보조 가방을 압수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이처럼 엄마 선생님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또래끼리 흔히 하는 짓궂은 장난에도 여지를 두지 않고 꼭 혼을 내는 분들이지요. 초등학교에서 활달했던 아이가 엄마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에 대한 두려움과 아울러 학교에 가는 재미도 반감하고 맙니다. 압수한 가방이야 다시 사면 되지만 선생님의 태도에 인해 기가 죽은 아이의 마음을 다시 되돌리기란 난감한 일이지요. 더구나 초등학교 내내 제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장난인데 갑자기 선생님에게 지적을 받았으니 아이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잘못한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고 혼란스럽겠지요. 부모도 누굴 못살게 군 것도 아니고 사내 아이들끼리 곧잘 하는 장난인데 보조 가방을 압수한 선생님의 처사가 심하다는 원망도 생깁니다. 엄격한 선생님 밑에서 아이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이 경우는 전적으로 아이의 잘못도 아니며 교사의 잘못도 아닙니다. 명목적으로 어느 한쪽 편만 들면 잘못된 편견이나 가치관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도덕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 처방전 1. 문제를 아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너가 말썽 부려서 그랬겠지. 너가 혼날 짓을 했으니까 그렇지. 아이가 교사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일 것입니다. 교사는 마땅히 존경받아야 하지만 무조건 아이 탓으로 내몰지는 마세요.
자초지종을 들으면 아이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만 없는 일입니다. 억울하게 내몰린 아이의 심정을 위로해주면서 훤한 장난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세요. 교사의 엄한 행동을 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너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게까지 잘못하거나 벌 받을 행동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학년 초이고 너가 덩치가 크니까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움직임이 크면 본의 아니게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줄 수 있거든. 이번 담임선생님은 조금 엄격하신가 봐. 학년 초라서 기강을 잡으려고 일부러 엄하게 하신 건지도 몰라 하고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2. 올바른 도덕적 기준이 흔들리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내면 판단 기준과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릴 때 쌓인 도덕적 기준은 성인이 되어 살아가는데 부정적인 자극과 혼란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고통을 받지 않는 토대가 됩니다. 선생님은 좋은 분이야. 너가 잘해야지 라는 말은 교사는 옳고 학생은 그러다는 식의 흑백 논리를 주입하는 것이고 아이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동이므로 삼가야 할 말입니다.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면 너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야 라고 말해주세요. 짧은 한마디지만 이 말 속에는 도덕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너 나이 때나 가끔 장난도 쳐. 누구를 때린 것도 아니고 장난한 건데 너 잘못도 아닌데 속상했겠다 라는 말을 덧붙여서 아이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세요. 다음에는 상대의 반응이 내 생각이나 기대한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제 아무리 옳은 행동을 해도 상대는 항상 내가 기대한 대로 행동하거나 반응해 주지 않습니다. 그걸로 지나치게 괴로워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삶까지 흔들릴 필요가 없죠. 그냥 사람들의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태도일 뿐이니까요. 3. 그래도 교사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대1로 부딪히게 하세요. 아이가 장난을 줄이는 듯 노력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선생님이 지적한다면 이때부터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의 문제입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부모가 학교에 출입하는 일은 다른 아이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으므로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적절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정면 돌파입니다. 아이가 집 좀 나서서 해결해야 하지요. 선생님을 찾아가서 허심탄회하게 말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잘못한 게 있다면 고치겠노라고 진지하게 말하는 게 최선입니다. 아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호되게 야단치는 선생님은 없을 것입니다. 저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잘 할게요 라고 약간의 애교 섞인 말을 하고 끝내는 게 좋습니다. 예외적으로 너 그때 떠들고 이러이러 했잖아 하고 지적을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의 마음도 풀리고 말지요. 이렇게 했는데도 선생님이 엄하게 나온다면 그때는 선생님이 다하기 힘든 성향이라는 점을 인정하세요. 아이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너 선생님은 쉬운 성격이 아니구나. 너가 힘들었겠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설명을 해도 선생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너무 마음 쓰지 않도록 해. 케이스 3. 학습이 부진한 아이를 담임 선생님이 특수학급에 보내려고 해요. 정원이는 학습이 부진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학습 수준은 초등학교 3학년 정도입니다. 몇 년간 개인과외를 시키고 학원도 보냈지만 다른 아이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편이지요. 아이의 수준을 잘 아는 부모는 집에서 두 학년을 낮춰서 개인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획도 세웠습니다.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정훈이가 고등학교에 가면 중학교 수준의 공부를, 성인이 되었을 때는 중학교 고학년 수준만 알면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데 희망을 겁니다. 특수학급에서 따로 특수교육을 받는 것이 학습 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춘기라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예민한 정훈이가 일반 학급에서 아이들과 동등하게 지냈으면 하는 부모의 간절한 바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훈이는 학습 능력만 빼놓고 보면 모든 면에서 잘 지냅니다. 성격도 착해서 교육관계가 좋고 지능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은 정훈이 부모의 의견과 다릅니다. 정훈이가 특수반에 가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요. 어차피 지금 듣는 수업도 따라가지 못해서 시간에 허비할 바에는 정훈이를 특수학급에 보내서 아이 수준에 맞는 맞춤식 학습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중학교는 학습 비중이 매우 큽니다. 정훈이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선생님으로서 반 전체의 학습 지도 측면도 고려해야 하지요. 일정한 학습 성취를 얻지 못하면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는 행정적인 업무도 따릅니다. 부모와 교사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입장 차이도 첨예하지요. 어느 한쪽을 편들기 어려울 정도로 두 의견은 모두 고기가 끄덕여집니다.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같이 판단을 해야 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 돼야 할까요? 학교가 가진 교육의 목적을 가치로 두면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학교를 학습 습득의 장으로 보자면 선생님의 말이 100분 옳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학습은 교육의 일부분입니다. 국영수를 배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친구와 잘 지내고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한다면 그것으로도 학교 생활을 잘한다고 볼 수 있지요. 정훈이의 경우에는 반대로 아이나 부모 모두 특수학급이 배정이 되어서 아이의 학습 수준에 맞게 마음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학교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 애를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 처방전 1. 결정권은 아이에게 맡기세요. 아이의 의견을 최상위의 가치로 놓고 판단하세요. 중요한 건 아이의 판단과 결정입니다. 부모의 욕심이 아이의 결정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특수학급이나 도움반에 가서 배우는 쪽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마음이 편하다고 하면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고 따라주세요. 만약 특수학급에 가기 싫어하고 현재 배정된 일반 학급에서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아이가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문제를 이슈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이슈화하면 감정이 대립되고 아이의 자존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이야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2. 필요하다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세요. 아이가 특수학급에 가기 싫다고 하면 현재 학급에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사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아이의 학습 부진은 교사의 책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두기에는 교사의 입장에 난처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의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한 학급당 평균 35명을 지도하고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이를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고 있고 교우관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전문의의 소견서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교사도 굳이 전문가의 의견을 거스를 이유도 없고요. 아이의 자존심에 상처가 될까봐 의사소견서를 끓이는 일도 있는데 그것은 부모의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반대의 경우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전문의의 진단과 소견을 토대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요청하세요. 학습 부진이 지능 저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충하고 보완한다면 현재의 상태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에서도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케이스 4. 선생님이 아이의 단점을 말해서 아이들과 서먹해졌어요. 선생님이 도와주기 위해 한 말이 아이를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준이는 어릴 때부터 잘 울고 삐치기도 유명합니다. 성격도 소극적이어서 그간 부모의 속도 많이 썩혔지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내내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선생님의 도움과 배려 덕분에 준이의 정서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 제법 넘넘해진 준이를 보면서 부모는 예전처럼 새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아이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유의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종례 시간에 선생님은 준이를 보건실에 보내놓고 반 아이들에게 준이의 성격이 이러이러하니까 앞으로 잘 대해주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준이를 돕기 위한 한 행동이었지만 선생님의 말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말았습니다. 준이는 다른 아이와 다르다는 꼬리표가 붙어서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고 따돌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의 선한 의도가 오히려 차별을 낳은 꼴이 됐지요. 아이의 문제를 개별화하고 특정화시켜서 문제가 커진 경우입니다. 마음 처방전. 특정화하지 말고 일반화시켜서 말하세요. 다수에게 설명할 때는 개인을 특정하기보다는 전체를 일반화해서 말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면 그 사람만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가진 문제가 되고 말지요. 이럴 때는 사람이 가진 저마다의 성향이나 특성을 설명하고 일반적인 지침을 내려줘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성격이 활달하고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어. 눈물이 많아서 왈칵하는 아이도 있고 잘 우는 아이도 있어. 주위를 봐도 저마다 성격이 다 다르지?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이상하게 보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케이스 5.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이가 깐죽거려요. 선생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선생님이 주의를 주면 엉거리 무시해서 교실 분위기를 흐려요. 교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도하기 어려운 아이죠. 나쁜 아이는 아닌 듯한데 교사가 말할 때마다 깐죽이니 미운 건 둘째치고 인성교육이 덜 된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대체로 이런 아이는 반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사를 엉거니 깔아뭉개면서 자중을 압도하는가 하면 교사가 주의를 주는데 이상한 말을 던져서 논점을 흐리고 분위기를 깨기 일쑤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혼낼 정도는 아니라고 뭐라고 언지를 주기도 난감하죠. 이런 아이는 ADHD가 아닌지 의심해보고 필요하다면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과하게 사춘기를 겪고 있거나 가정불화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 처방전 1. 사춘기의 개념을 점검해 보세요. 흔히 말하는 사춘기의 증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른의 간섭을 싫어하고 무조건 반항하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지지요. 그런 사춘기의 특징을 잘 알고 있고 사춘기의 개념대로 행동하려는 무의식적인 심리가 교사의 말에 깐족이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춘기라는 이름으로 일탈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보다 심하게 사춘기를 겪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과하게 사춘기를 겪는 아이는 반항심이 크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감을 받으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면 지금의 불안정한 모습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2. 부모 문제는 아닌지 돌이켜보세요. 겉으로 드러나기엔 교사와 학생의 문제이지만 본질은 부모와 자녀에게 비롯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분노가 교사에게 투사되어 나타나는 셈이지요. 집안 문제가 해결되면 교사와의 관계도 자연히 개선됩니다. 3. 채찍보다는 당근이 제기길 수 있습니다. 교사의 너그럽고 관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이의 반항하고 깐족이는 태도를 제재하려고 하면 아이의 반항은 더욱 심해집니다. 채찍보다는 당근이 필요한 시점이지요. 하다못해 차를 마시거나 과자 봉지를 뜯으면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세요. 선생님이 너의 이런 점 때문에 힘들어. 너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너 말을 잘 따르더라.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을 지도할 때 너가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면 안 되겠니? 선생님이 진지하게 말하면 너가 자중을 웃기잖아. 그 얘기가 선생님한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 그런데 너가 중간에 끼어들어 다른 말을 하면 아이들이 웃느라고 꼬투렸으면 하는 말을 놓치고 말잖아. 너가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구나. 말의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중요한 말 속에 숨은 나 좀 봐줘.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의 뉘앙스를 아이도 잘 압니다. 이 말을 통해 아이는 제대로 된 권위의 복종을 배우고 순종해도 다치지 않는다는 걸 배웁니다. 케이서 6. 반 아이들 전체가 보는 앞에서 선생님에게 욕을 해요. 선생님이 꾸짖기라도 하면 욱해서 대들어요. 그야말로 교권을 실추시키는 심각한 행동이지요.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진호는 본래 성격은 착하지만 공격적이고 불량한 편입니다. 공부도 썩 잘하지 못하지요. 고3이 된 새학기 첫날부터 사건이 터졌습니다. 발달은 선생님이 신발장 위에 놓은 신발을 치우려는 데서 시작되었지요. 아침 조회 시간에 선생님은 신발장 위에 놓은 신발을 임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버린다고 했습니다. 환경 미화 차원에서 보기에 좋지 않고 이전 년에 있던 학생의 신발일 수도 있으니 새학기를 맞아 치우기로 한 것이죠. 그 신발의 주인인 진호는 조회 시간 내내 쫄아서 선생님의 말을 듣지 못했고 결국 진호의 신발은 쓰레기통으로 직행했습니다. 나중에 신발이 없어졌다는 걸 깨달은 진호는 교무실로 갔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다는 교사의 말에 진호는 씨발레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난 교사는 너 뭐라고 했어 하며 엇박질렀고 두 사람 사이나 한동안 험한 말이 오갔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담임선생님의 수업이 즐거울 리 없지요. 계속 못마땅한 눈으로 진호가 쳐다보자 담임선생님도 참지 못하고 너 그렇게 뚜레지를 쳐다보면 문제가 해결되니? 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말에 욱한 진호는 선생님과 드자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진호의 행동을 보면 중징계감이지요. 그런데 반 아이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선생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할 방도가 없어서 피해감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선생님에게 폭언을 퍼부었거나 폭행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도 위와 같은 사례들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진호처럼 선생님이 꾸중한다고 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할 때 욕을 하지만 아이들은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고 욕을 합니다. 아이들 세계에서 흔하게 있는 아주 나쁜 언어 습관일 뿐입니다. 자신이 지금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임을 표현하는 의미 없는 말이지요. 잘못된 언어 습관이지만 성적이 좋든 나쁘든 대부분의 아이들이 씁니다. 교사에게 언어적, 신체적인 폭력을 행할 때는 먼저 ADHD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ADHD는 충동성이 높아서 업다한 상황에도 재빨리 반응합니다. 속에서 걸러나오는 법이 없지요. 선생님의 말이든 누구의 말이든 상관없이 기분이 나쁘면 A18이 바로 나옵니다. 그 밖에 청소년 감염성, 우울증이나 불안정한 집안 환경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부모가 인식하지 못하며 가정에서 문제의 싹을 키워 아이의 인격 발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적인 계약을 세워 전문가의 치료를 받는 일이 시급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며 인격 발달 과정에서 어긋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아이가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의 무지로 인해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 처방전. 꼭 지켜야 할 사회적 질서와 규범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건 사회적 질서와 규범을 넘어서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초지종을 말하라고 하면 자신의 잘못은 축소하고 상대의 잘못을 크게 부풀리는 일이 많습니다. 아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보다 교사의 잘못에 비중을 두고 말하다 보니 이야기를 듣는 부모는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적인 문제를 축소시키고 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설령 선생님이 잘못하고 그로 인해 아이가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질서와 규범이 무시되거나 선을 넘어서는 안 되지요. 교사를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일은 결국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실수를 억울하게 혼난 아이가 욕을 한다면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을 무시하는 바탕에는 치료받아야 할 병리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선생님이 이유 없이 아이를 차별해요. 우리 아이를 폐내요. 우리 아이만 묘해요. 교사가 우리 아이만 폐난다고 하면 부모로서 뿌듯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또래 아이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교사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대신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중요한 또래의 우정을 잊는 셈이지요. 교사와 상의되는 시기 이상한 소문에 휩쓸려 학교에 다니기도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나아가 선생님이 해야 할 종례사항을 아이에게 전달하라고 떠넘기는 등 난감한 일들도 처리해야 하지요. 일반적으로 교사가 폐뇌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수능적입니다. 교사가 부탁하면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담임선생님의 흉이라도 볼라치면 자신을 예뻐해주는 선생님을 배신하는 심정이 되어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자니 무리와 떨어져 외톨이가 된 듯한 극단의 심정이 오갑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교사의 폐뇌를 받는 사실을 친구들도 뻔히 아는데 선생님의 흉보는 친구 사이에 끼어드는 있는 자신이 가정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가 정서적인 갈등의 연속이지요. 이기적인 성격이라면 신경 쓰지 않겠지만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며 많은 아이들이 갈등합니다. 정반대로 교사가 유달리 우리 아이만 미워해서 고민인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서는 기하디기한 보석 같은 자식인데 교사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학급에서도 미묘하게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지요. 아이는 자존감이 떨어져 공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아이들과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점점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와 아침마다 실랑이를 벌이다가 부모와 자녀의 사이까지 틀어지는 악순환을 겪기도 합니다. 마음 처방전. 폐뇌하는 경우 1. 교사의 지나친 부탁은 당당히 거절하라고 하세요. 이런 고민으로 상담실을 찾는 학생들에게 항상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감정도 지나치면 불편해. 지나친 감정은 빚이 되는 거야. 하고 말이지요. 교사가 해야 할 역할을 아이에게 맡기려고 하면 분명한 의지로 곤란하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교사와의 관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숙제와 똑같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거절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라고 하세요.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매번 거절하지 못하고 갈등하다가 끝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세요. 2. 필요하다면 친구들과 흉을 보게 하세요. 마땅히 흉이 될 행동이라면 아이들을 만약 맞장구를 치고 흉을 보게 하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매 순간에 한결같이 고마운 건 아닙니다. 부모가 나를 끔찍이 사랑한다는 걸 잘 알고 자신이 부모를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가 100% 좋게만 한 건 아니겠지요. 부모의 말 한마디에 서운해지고 행제들끼리 이거 엄마가 너무하지 않냐? 라고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흉을 본다고 부모를 배신하는 일은 아니며 결코 부러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사의 흉을 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부분을 보고 교사 전체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려는 행동은 결코 아닙니다. 아이들이 너는 선생님 편이 아니냐면 뭐라고 해도 그건 그거고 이건 내가 봐도 너무하네 라고 후련하게 맞장구를 치라고 하세요. 미워하는 경우 1. 도덕적 기준에서 생각하게 하세요. 가뜩이나 미운 털이 박힌 아이가 교사와 정면 승부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지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과 다름없으니까 말이지요. 선생님에게 왜 절 미워하세요? 하고 물어도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도덕적 기준에서 생각하면 교사가 아이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은 교사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답답한 마음에 너가 잘못했으니까 선생님이 그런 거지 라고 말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선생님이 공부는 잘 가르치시지만 너에게만큼은 큰 거력이 안 되는구나.
너가 말썽을 부렸다고 해도 선생님이 제자를 이렇게 대해서는 안 돼. 너 인생을 가르치기엔 역부족인 것 같다. 너 마음이 아팠겠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혹시 모를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많이 아는 선생님이 너가 하는 말이나 행동 중에서 싫어하는 게 있다면 고쳐야 할 부분인지 잘 생각해 보자. 그건 너와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조심하고 고쳐야 할 문제일 수도 있거든. 선생님은 그 부분을 남들보다 더 못 견디는 것뿐이야. 2. 자존감을 살려주세요. 선생님이 아이에게 매정하게 대해도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고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선생님이 널 싫어한다고 모든 사람이 널 싫어하는 건 아니야. 모든 사람이 너를 100% 좋아할 순 없어. 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널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꼭 기억해.